혼례 첫날 밤 돈에 팔리듯 권씨 가문에 들어온 기방 출신 새아씨 옥연은 의식 없는 신랑 곁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권세윤 도련님은 다시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 했고, 옥연도 자신에게 남은 삶은 숨쉬는 시신을 지키는 일뿐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지나 촛불이 가늘게 흔들리던 순간 미동도 없던 사내의 눈꺼풀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비명을 삼킨 옥연 앞에서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몸을 일으키더니 낮게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소리 내지 마시오. 오늘 밤 그대가 본 것을 누설하면 우리 둘 다 죽소. 죽은 줄만 알았던 적통도련님은 어째서 한밤중에 눈을 뜬 것일까요? 그리고 그 한마디는 어떻게 옥연의 운명뿐 아니라 권씨 가문 전체를 뒤흔드는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 모든 일은 옥연이 의원 마루에서 절망에 짓누여 앉아있던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약재 타는 냄새가 옥연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지독하고 차가운 그 냄새는 마치 절망의 향기 같았다. 그녀는 날이 다른 나무걸상에 앉아 하얀 흙벽에 보이지 않는 얼룩을 세고 있었다. 하나, 둘, 셋. 숫자가 늘어날수록 심장은 무거운 맷돌처럼 가라앉았다. 방금 전 의원이 했던 말이 귓속을 맴돌며 떠나지 않았다. 부친께서는 갑작스러운 신병으로 생사의 고비를 넘고 계십니다. 당장 침을 놓고 보름치 탄약을 올리지 않으면 오늘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돈이었다. 언제나처럼 돈이 문제였다. 옥연은 본래 관기였으나 부친의 병이 깊어지자 가진 것을 모두 털어 겨우 기적에서 이름을 빼낸 몸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한번 기방에 몸담았던 여인을 끝내 기생 출신이라 불렀고, 그 나귀는 어디를 가도 그녀를 따라다녔다. 의원이 제시한 탕약값과 침값은 그녀의 가족이 한 해를 모아도 만져볼 수 없는 거액이었다. 부친이 쓰러지시기 전 작은 옹기점을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가던 가족에게 남은 것은 전단포 주인에게 빌린 빚더미뿐이었다. 옹기점은 이미 오래전에 넘어갔고 어머니는 삘바느질을 하였으며 이제 막 글방에 다니기 시작한 남동생은 부잣집 심부름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옥연 역시 기방을 나와 온갖 일을 전전하였지만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벅찼다. 눈앞에 부친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언제나 딸을 보며 인자하게 웃어주시던 부친. 거친 세상의 풍파 속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달아버린 부친의 손을 이대로 놓아버릴 수는 없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옥연이라 불리는 기생이 그대여. 고개를 돌리자 먹빛 도포를 입은 중년 사내가 서 있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그는 자신을 권씨 가문의 가복 특삼이라 소개했다. 한양을 쥐락펴락하는 대가문의 이름이 왜 이 누추한 의원 마루에서 들려오는지 옥연은 이해할 수 없었다. 득삼은 기계처럼 말을 이었다. 권씨 가문의 유일한 적통도련님 권세윤. 몇 달 전 의문의 낙마 사고로 병석에 누운 채 의식을 잃은 사내. 권씨 가문의 정손이자 세윤의 조부는 손자가 눈을 감기 전에 짝을 맺어주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 상대로 수많은 여인들 중에 옥연이 선택되었다는 것이었다. 왜 하필 저를? 옥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득삼은 품 안에서 얇은 문서를 꺼내 보였다. 거기에는 옥연의 가족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부친의 병명, 빚의 액수, 심지어 남동생의 글방 성적까지. 그들은 옥연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저희는 그대의 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적이고 연고가 없으며 무엇보다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후처를 원하십니다. 말은 옥연을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이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후처로 들어오기를 허락하시면 그대 가족의 모든 빚을 청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부친의 탕약값과 앞으로의 치료비 전액을 권씨 가문에서 책임지겠습니다. 동생분의 글공부 역시 과거를 볼 때까지 뒷바라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거부할 수 없는 말이었다. 의식을 잃은 사내의 후처가 되는 것, 살아있는 시신의 곁에서 남은 생을 보내야 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삶을 통째로 제물로 바치는 행위였다.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득삼의 말이 그녀의 생각을 잘랐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전당포 주인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시면 부친의 탕약은커녕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겁니다. 옥연은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아래로 캄캄한 어둠이 밀려왔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흐느낌과 동생의 겁에 질린 얼굴, 그리고 병석에 누워 희미 한숨을 내쉬는 부친의 모습이 교차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 같았다. 좁은 골목길에 들어서자 집 앞에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사내 서너치 진을 치고 있었다. 그들은 집 안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비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몽둥이로 낡은 살인문을 요란하게 두들겼댔다. 야, 박심아님, 오늘까지 돈 안 갚으면 네 딸년이고 아들놈이고 다 섬으로 팔아버릴 줄 알아. 옥연은 숨을 죽인 채 담벼락 뒤에 몸을 숨겼다. 대따 담 너머에서 득삼이 다가왔다. 결정하셨습니까? 옥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살인문 너머로 어머니의 절규가 들려왔다. 남동생이 누나를 부르며 우는 소리도 들렸다. 하겠습니다. 개미 기어가는 듯한 목소리였지만 담 너머의 득삼은 똑똑히 들었을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골목 어귀로 고급스러운 가마 한 채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득삼이 손짓하자 뒤에 있던 사내들이 전당포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짧은 말이 오갔고 돈이 건네졌다. 돈을 확인한 전당포 사람들은 의기양양하게 으르렁대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굽실거리며 사라졌다. 예비하시마님, 득삼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가마를 가리켰다. 그 낯선 호칭이 옥연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가마 안에는 이미 한 장의 문서가 준비되어 있었다. 조항은 간단했다. 권세윤의 후처로 이름을 올릴 것, 권씨 가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 바깥에는 금실 좋은 부부인 것처럼 행동할 것, 그리고 권세윤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의 곁을 지킬 것. 옥연은 붓을 쥔 손을 떨었다. 이 종이 한 장이 자신의 인생을 팔아넘기는 것이었다. 이 문서에 이름을 올리면 부친을 살릴 수 있다. 어머니와 동생을 지옥에서 구해낼 수 있다. 그래, 내 인생 하나로 가족 모두를 살릴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것이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자신의 이름을 적어내려갔다. 옥연, 두 글자를 쓰는 동안 그녀의 청춘이, 꿈이, 미래가 먹물과 함께 종이에 스며들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문서의 서면이 끝나자마자 득삼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부친께서는 즉시 권씨 가문이 후원하는 의원으로 옮겨져 최고의 의원에게 치료를 받게 될 겁니다. 가족분들 역시 안전한 곳으로 모실 것입니다. 이제 아시마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옥연은 반항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었다.
가마는 한양에 저물려 하늘을 뒤로 하고 도성 바깥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으로 향했다. 권씨 가문의 저택은 성이라 불러도 좋을 만큼 웅장하고 화려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는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차가운 돌담, 높다란 기와 지붕, 안마당의 값비싼 궤석들, 떼기만 화려한 빈집 같았다. 옥연은 몸종들의 안내를 받아 안채 깊숙한 곳에 가장 큰 방으로 이끌렸다. 방문 앞에서 몸종 하나가 작은 비단 보자기를 내밀었다. 윤씨 마님께서 세아씨 구색은 갖추라 하시며 내리신 것입니다. 보자기 안에는 차갑게 빛나는 옥비녀 하나가 들어있었다. 옥연은 그것을 받는 순간 자신이 사람으로 환대받은 것이 아니라 권씨 가문의 체면을 꾸미는 물건이 되었음을 알았다. 그곳이 그녀와 권세윤이 함께 기거할 방이었다. 방 안은 최고급 세간으로 채워져 있었지만 약재 향이 희미하게 풍겼다. 그리고 방 중앙에 놓인 큰 자리 위에 한 사내가 누워 있었다. 권세윤. 그림으로만 보았던 사내. 사고 전 그는 한양 모든 규수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했다. 뛰어난 학식, 조각 같은 용모, 냉철한 기품. 그러나 지금 옥연의 눈앞에 있는 것은 차갑게 식어가는 밀랍인형에 불과했다. 창백한 얼굴, 미동도 없는 몸, 감겨있는 눈, 그의 가슴팍이 아주 미세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서야 살아있다는 것을 겨우 인지할 수 있었다. 오늘부터 이곳이 아시마님의 공간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저를 부르십시오. 몸종은 차갑게 말하고 방을 나갔다. 쿵,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옥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방 안에는 오직 옥연과 세윤, 그리고 촛불이 타닥거리는 소리만이 남았다. 걸상에서 웅크린 채 맞이한 나침은 낯설고 차가웠다. 간단한 혼례 절차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혼례라 부르기에도 미망한 행사였다. 가족도 하객도 없었다. 관아에서 나온 서리 하나와 득삼, 그리고 집안의 총책임자인 듯한 늙은 집사만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옥연은 흰 저고리를 입으라는 지시에 따랐을 뿐이었다. 화려하지만 영혼 없는 그 옷은 마치 수혜처럼 느껴졌다. 혼인 문서가 침상 옆 탁자 위에 놓였다. 옥연은 붓을 들고 세윤의 침상 곁으로 다가섰다. 다친 눈꺼풀 아래 그는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 아니, 의식이 없는 그에게 꿈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할까? 옥연은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 옆 세윤의 서명 자리에는 집사가 그의 손을 붙들고 도장을 찍었다. 기계적이고 사무적인 절차였다. 사랑의 서약이 아닌 매매 계약의 마지막 단계처럼 느껴졌다. 이제 두 분은 법도에 따라 부부의 연을 맺으셨습니다. 서리의 무미 건조한 선언이 방 안에 울렸다. 득삼은 옥연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사라졌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오직 촛불이 타닥거리는 소리만이 시간을 새기고 있었다. 하루 일과는 단조롭고 숨막혔다. 오전과 오후 정해진 시간에 의원이 들어와 세윤의 상태를 점검했다. 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약을 갈고 그의 몸을 두드리고 중물을 넘겼다. 과정에서 의원은 옥연을 없는 사람처럼 여겼다. 그들의 무관심과 경멸이 섞인 시선은 보이지 않는 바늘이 되어 옥연의 자존심을 찔렀다. 밥상은 방으로 들어왔다. 눈으로 보기에도 호화로운 음식들이었지만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침상에 누워있는 남편을 등지고 창가에 앉아 꾸역꾸역 음식을 넘겼다. 거대한 후원이 내려다 보였다. 반듯하게 다듬어진 화단과 형형색색의 꽃들. 그러나 그 아름다운 후원은 그녀에게
허락된 공간이 아니었다. 이 방이 그녀 세계의 전부였다. 문득 그녀는 서안 위에 놓인 화첩 하나를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화첩을 펼치자 사고 이전의 견세윤이 담긴 그림들이 나타났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연설하는 모습, 말등에 올라탄 채 활짝 웃는 모습, 부친인 듯한 중년 사내와 어깨를 겪은 모습. 그림 속 그는 살아있는 기운 그 자체였다. 그런데 그림 속의 사내와 침상 위에 누워있는 사내는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저토록 찬란하게 빛나던 한 인간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숨만 쉬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옥연은 자신도 모르게 연민을 느꼈다. 감이 깊어졌다. 마지막으로 세윤의 상태를 확인한 의원이 방을 나갔다. 방 안에는 침상 멀리마대 작은 초불빛만이 남아 있었다. 옥연은 걸상에 앉아 무릎을 감싸 안았다. 피로가 몰려와 눈꺼풀이 천근만큼 무거워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상 쪽으로 다가갔다. 긴 속눈썹이 하얀 뺨 위로 그늘을 만들고 있었다. 굳게 닫힌 입술은 한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호령했을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뺨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옥연의 손가락이 그의 뺨에 닿기 직전 미동도 없던 그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다. 옥연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숨을 멈추고 손을 거두었다. 잘못 본 것일까? 근육이 떨린 것일까? 그녀는 눈을 깜빠지지도 않고 그의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는 다시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다. 옥연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막 몸을 돌려걸상으로 돌아가려 할 때였다. 스르륵.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서 펼쳐졌다. 몇 달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인 적 없다던 사내의 눈이 아주 천천히 떠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드러난 그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지도 초점이 흐릿하지도 않았다. 눈은 밤하늘의 흑요석처럼 깊고 날카로웠으며 놀라움으로 굳어버린 옥연의 얼굴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었다. 옥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다. 몇 달간 사용하지 않아 잠겨있던 목소리. 거칠고 낮게 갈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힘과 위엄은 숨길 수 없었다. 내 얼굴에 뭐 묻었어? 그리고 그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려 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자리를 짚으려던 그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세윤은 재빠르게 자리 모서리를 잡아 몸을 지탱했지만 그 찰나의 흔들림을 옥연은 이미 보았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침상에 걸터 앉았다. 멀쩡한 척, 흔들리지 않는 척. 그러나 옥연의 눈은 그의 오른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주먹을 쥐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떨림을 감추기 위한 동작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옆에 있던 물 한 잔을 그의 손이 닿기 쉬운 곳으로 밀어두었다. 세윤이 잠시 그 물잔을 내려다보았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가 고개를 돌려 옥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처음으로 예상치 못한 것을 본 사람의 빛깔이 스쳤다. 그가 입가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내 아내가 된 것을 축하하오. 오늘이 우리의 첫날 밤이지 않소. 입가에 걸린 조소띠 미소는 화첩 속에서 보았던 자신감 넘치던 사내의 모습 그대로였다. 옥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굳게 믿고 있던 현실이라는 땅이 사실은 얇은 얼음판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얼음이 깨지고
그녀는 차갑고 어두운 진실의 심연 속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다. 놀란 모양이군. 세윤이 나지막이 말했다. 어떻게 당신은? 간신히 쥐어짜낸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세윤은 옥연의 맞은편 걸상에 앉았다. 그렇게 보여야 했으니까. 그가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멀쩡하다는 것을 적들이 알았다면 지금쯤 나는 정말로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을 것이오. 적들, 내 사촌 관태주를 알지 않소. 옥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권씨 가문의 실세이자 세윤의 가장 유력한 경쟁자로 소문에 오르내리던 인물이었다. 몇 달 전 낙마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태주가 꾸민 짓이었지. 말체가를 조작하여 나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지워버리려 했어. 세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태주는 의원들을 매수하여 내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고 온 가문에 알리게 만들었어. 내가 의식을 잃은 동안 가문을 통째로 삼키려는 속셈이었지. 그러나 태주가 간과한 것이 있었어. 이 저택에 늙은 의원 하나가 돌아가신 내 부친의 오랜 벗이라는 사실을. 의원과 내 가복 득삼, 단 두 사람의 도움으로 나는 의식을 되찾은 사실을 숨길 수 있었지. 그리고 지난 몇 달간 나는 이 침상에 누워 꼼짝없이 죽은 척하며 태주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 나는 내 성 안에 갇혀있는 왕이나 마찬가지요. 내 충복들은 태주의 감시 때문에 내게 접근조차 할 수 없어. 내게는 눈과 귀가 되어줄 사람이 필요했지. 태주가 의심하지 않을 사람. 그의 바로 옆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 세윤의 시선이 옥연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태주의 어머니, 즉 내 숙모 윤씨마님은 아주 오만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여인이요. 그녀는 며느리로 자신보다 못한 여인을 들여 아들을 더 돋보이게 만들고 싶어 했지. 가난하고 절박하고 아무런 배경도 없어서 쉽게 조종할 수 있는 여인. 그들이 그대를 선택한 것이오. 그대의 모든 약점을 쥐고 있으니 절대 배신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겠지. 모욕감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저 가난하고 약하다는 이유로 이 거대한 음모의 장기말로 선택된 것이었다. 그들의 오만함이 바로 내가 이용할 무기여. 세윤이 말을 이었다. 그들은 그대를 벌레 보듯 무시하고 경계하지 않을 것이오. 그대는 이 집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계획을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여. 옥연, 그대는 내 대등한 동지가 되어 주어야겠어. 그것은 제안이 아니었다. 명령이었다.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공포 속에서도 이대로 희생자로 남고 싶지는 않았다. 이왕 지옥에 떨어진 것이라면 맨손으로라도 살아남을 길을 찾아야 했다. 그녀의 대답이 마음에 들었다는 듯 세윤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우선은 지금처럼만 행동하오.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하고 힘없는 세아씨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는 것이오. 그들이 주는 무시와 동정을 기꺼이 받아들이오. 그럴수록 그들의 경계심은 허물어질 테니. 그리고 보고 듣는 모든 것을 내게 알리오. 사소한 대화, 방문객, 서신 내용, 그들의 표정 변화까지도. 그는 작은 패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이건 비상심표요. 낮 시간에 위급한 상황이 생기거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되면 득삼에게 이것을 보이오. 득삼이 즉시 조치를 취할 것이오. 그리고 밤에는 이렇게 단둘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것이오. 이 일이 성공하면 약속했던 것 이상을 주겠어. 빚과 탕약값은 기본이고 그대와 그대 가족이 평생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큼의 토지와 안전을 보장하겠소. 하지만 만약 나를 배신한다면 그는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어떤 위협보다도 더 무겁게 옥연을 짓눌렀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을 돕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조건이 있습니다. 세윤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말해보. 첫째,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가족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해 주십시오.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저는 제 가족과 함께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당신과 권 씨 가문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옥연은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다. 저를 당신의 종이 아니라 대등한 동지로서 대해 주십시오. 저를 당신의 장기말로 선택한 건 당신이지만 이 판에 뛰어들기로 결정한 건 저 자신입니다. 방 안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잠시 후 그가 나지막이 웃음을 터뜨렸다. 좋소. 그대의 조건 모두 받아들이겠소.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작은 물건 하나를 집어들었다. 옥비녀였다. 윤씨 마님이 옥연에게 억지로 쥐어준 바로 그 비녀였다. 세윤은 말없이 그것을 옥연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차갑고 작은 옥의 감촉이 손바닥에 스쳤다. 이것이 그들의 계약이었다. 서명도 없고 도장도 없는,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그 무게를 알고 있는 약속이었다. 이렇게 한양에서 가장 화려하고 위험한 저택 안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동맹이 맺어졌다. 한 명은 복수를 꿈꾸는 추락한 적통공자. 다른 한 명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기방 출신 여인. 그들의 위험한 연극이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옥연은 거울 앞에 서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옷고리에 가득한 고운 치마 저고리들을 지나쳐 가장 수수하고 촌스러워 보이는 빛바랜 무명 저고리와 색바랜 치마를 골라 입었다. 멀리는 아무렇게나 하나로 질끈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약간의 두려움과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함을 담아냈다. 완벽한 위장이었다. 누구도 이 순박한 시골 처녀 같은 가면 뒤에 날카로운 칼날을 숨기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할 터였다. 아침 식사는 대청에서 이루어졌다. 집안 어른에게 정식으로 문안을 드리는 자리였다. 이 집안의 실질적인 안주인은 세윤의 숙모이자 태주의 어머니인 윤씨 마님이었다. 옥연은 일부러 주눅이 든 듯한 걸음걸이로 대청에 들어섰다. 길고 화려한 교자상 상석에는 이미 윤씨 마님이 앉아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얇은 입술, 값비싼 놀이개로 치장한 모습에서 오만함이 뚝뚝 묻어났다. 그녀의 옆에는 아들 태주가 앉아 시첩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네가 그 아이로구나. 윤씨 마님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고왔지만 그 안에는 서리가 내린 듯한 냉기가 흘렀다. 그녀는 옥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가축 시장에서 물건의 값을 매기는 듯한 노골적인 시선이었다. 인사는 할 줄 아니. 안녕하십니까 하옵니다. 옥연은 어설프게 허리를 숙였다. 때였다. 교자상 맞은편에 앉아있던 마님 한 분이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아랫사람에게 나직에 속삭이는 것이 들렸다. 기생 출신을 같은 상에 어쩌려고. 받아 앉은 아랫사람은 소매로 입을 가리며 시선을 피했다. 옥연은 그 속삭임을 들었다. 모두가 들었다. 윤씨 마님도 들었다. 그러나 마님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 불쾌한 분위기가 마님을
더욱 만족스럽게 만드는 것 같았다. 옥연의 존재 자체가 윤씨 마님의 오만함을 증명하는 도구였다. 이런 것도 내 뜻대로 이 상에 앉힐 수 있다는 과시. 하긴 너 같은 애한테 뭘 바라겠니? 앉아라. 밥은 먹여줄 테니. 모욕적인 말이었지만 옥연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다. 때까지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던 태주가 시첩을 내려놓으며 개화에 끼어들었다. 어머님, 뭘 그리 길게 설명하십니까? 돈 보고 들어온 애한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밥 굶을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해주면 충분하죠. 그는 옥연을 향해 비웃음을 흘렸다. 그래, 돈 맛이 어떻던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 손에 들어오니 부친이고 뭐고 다 잊게 되던가. 날카로운 말들이 비수가 되어 옥연의 심장에 박혔다. 그러나 그녀는 얼굴에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약간 겁을 먹은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그래, 마음껏 비웃어라. 마음껏 무시해라. 당신들의 그 오만함이 나를 지켜주는 가장 완벽한 방패가 될 테니까. 식사가 끝나고 옥연은 도망치듯 안채로 돌아왔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대야에 손을 담갔다. 아무리 문질러도 손끝에 남은 모욕감은 씻기지 않았다.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런 것인지 그녀는 그날 처음 뼈저리게 알았다. 침상 위의 세유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낮 동안 그는 언제나 눈을 닫은 채였다. 그러나 밤이 되어 그가 처음 꺼낸 말은 뜻밖이었다. 오늘도 많이 참았어. 한마디에 옥연은 끝내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옥연의 이중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낮 동안 그녀는 순진하고 어리숙한 기방 출신 세아 씨를 연기했다. 몸종들은 그녀를 없는 사람처럼 여겼고 윤씨마님과 태주는 그녀의 존재 자체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 옥연은 그저 움직이는 가구와 다를 바 없었다. 바로 그 점을 옥연은 철저하게 이용했다. 그녀는 일부러 태주가 업무를 보는 사랑방 청소를 돕겠다고 나섰다. 집사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세아 씨의 뜻을 차마 꺾을 수는 없었다. 옥연은 먼지를 터는 척하며 그의 서한 위에 놓인 서류들을 곁눈질로 훑어보았다. 알아보기 힘든 글자들과 숫자들 뿐이었지만 그녀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청파상단이라는 이름을 기억해두었다. 날밤 그 이름을 세윤에게 보고하자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청파상단. 내가 낙마 사고를 당하기 직전에 거래를 끊어버린 객주요. 이면 거래와 비자금 조선의 위험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지. 그것을 태주가 다시 끌어들이고 있는 건가. 며칠 후 태주가 옥연에게 뜻밖의 말을 걸었다. 그는 사랑방 곡도 앞에서 마주친 옥연을 불러 세우더니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요즘 저택 살림이 눈에 익소? 옥연은 최대한 어리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태주는 잠시 그녀를 훑어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내 사랑방 앞으로 청파상단 사람들이 들을 것이요. 드나드는 것은 신경 쓰지 마시오. 우리 집안 가문 사업이니 그대가 알 바 아니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돌아섰다. 옥연은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왜 굳이 저런 말을? 그날 밤 세윤에게 그 대화를 보고하자 세윤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말은 정보를 전달한 것이 아니오. 그건 미끼여 태주가 그대를 시험한 것이오. 만약 그대가 청파상단이라는 이름을 어딘가에서 다시 활용하거나 내가 그 이름을 아는 척 행동한다면 태주는 이 방 안에 자신을 감시하는 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지금 당장은
그 이름을 한 글자도 밖으로 내비칠 수 없어. 그것은 새로운 긴장이었다. 적은 이미 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옥연은 지금 이 순간부터 한 발자국도 방심할 수 없었다. 하루는 윤씨 마님이 주최하는 마님들의 차 모임이 후원에서 열렸다. 옥연은 당연히 그 자리에 불려나갔다. 윤씨 마님은 옥연을 사람들 앞에 세워두고 마치 애완동물을 소개하듯 말했다. 이번에 우리 집안에 새로 들어온 아이예요. 보다시피 좀 모자라지만 마음은 착하답니다. 세윤이가 저렇게 누워있으니 옆자리가 허전해서 내가 잠시 데리고 있는 거예요. 마님들은 호호 웃으며 옥연에게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다. 어머, 딱하게 됐네. 그래도 저런 애라도 옆에 있는 게 어디야. 그들의 말과 시선 속에는 가시가 숨어 있었다. 옥연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이는 연기를 했다. 그녀의 순진한 모습에 만족한 마님들은 곧 그녀에게 흥미를 잃고 자기들끼리의 대화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 속에서 옥연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 글쎄, 최 관찰사님이 다음 주에 북쪽으로 행차를 가신다지 뭐야. 북방광산관 품의 자리에 참석하신다나. 어머, 정말. 우리 남편도 그 자리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던데 태주 서방이 꼭 참석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면서. 최 관찰사. 행차, 북방광산관. 그날 밤 옥연은 이 정보를 세윤에게 보고했다. 세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미끼가 아니오. 윤씨마님은 태주의 계획을 모른 채 자랑으로 떠든 것이오. 최 관찰사는 대표적인 탐구이요. 태주의 오랜 뒷배이기도 하지. 행차를 핑계로 만나 청파 상단 거래와 관련된 공금을 몰래 빼돌려 그 일부를 은밀히 상납하려는 계략이겠군. 무렵 옥연은 또 하나의 실마리를 스스로 잡아냈다. 어느 날 오후 몸종이 상방 쪽에서 서신 하나를 들고 오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몸종은 발걸음을 늦추며 봉투를 훑기 들여다보았다. 옥연은 자수를 놓는 척하며 그 모습을 눈여겨보았다. 나중에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봉투 조각을 발견했다. 봉투 겉면의 글씨가 이상했다. 내니의 이름 아래 쓰인 글자가 여느 때 청파상단에서 오는 서신의 글씨체와 달랐다. 획이 굵고 껌이 달랐다. 태주가 직접 위장하여 쓴 것이 분명했다. 이것을 세윤에게 보고하자 세윤이 처음으로 정색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대가 그것을 알아챘어? 옥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세윤은 잠시 침묵하더니 나직이 말했다. 다음 이틀 안에 태주가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만날 것이오. 서신이 약속을 정한 것이오. 태주의 계획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세윤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자신의 자리를 빼앗고 가문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촌을 그는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옥연, 세윤이 그녀를 불렀다. 이제 더 위험한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르오. 괜찮겠소. 그의 눈에는 걱정과 시험하는 듯한 빛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옥연은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제 인생은 이 집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녀의 담담한 대답에 세윤은 잠시 말을 잃었다. 태주의 관찰사 행차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저택안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밤마다 열리는 둘만의 비밀 회의에서 세윤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다. 태주의 사랑방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거요. 계약서, 초안이나 자금 흐름을 증명할 수 있는 이면 장부 같은 것이. 그러나 그곳은 낮에는 태주가 자리를 비우지 않고 밤에는 자물쇠의 빗장까지 이중으로 걸어두어
그의 말에는 무력감이 묻어났다. 아무리 뛰어난 전략가라도 침상에 묶인 몸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옥연이 결심한 듯 말했다. 방법이 있어요. 며칠 동안 지켜봤는데 권씨 가문 기일이 이틀 후에요. 제삿날 준비가 시작되면 안마당의 모든 몸종들이 바깥마당으로 나가 제수 장만을 시작하지요. 동안 사랑채 쪽 안쪽이 잠시 비게 됩니다. 저는 그 틈을 쓸 거예요. 세유는 다시 한번 그녀의 치밀함에 놀랐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했다. 시간이 너무 짧소. 사랑방 안 수많은 서류들 속에서 증거를 찾아내기엔 턱없이 부족하오.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옹연은 세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사랑방의 구조, 서류들이 보통 어디에 보관되는지 태주의 습관 같은 것들을 알려주세요. 그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완벽한 협동이었다. 세윤의 두뇌와 옥연의 실행력, 둘은 그날 밤 늦게까지 사랑방의 구조를 바닥에 그려가며 작전을 세웠다. 태주는 의심이 많은 놈이요. 가장 중요한 서류는 가장 허술해 보이는 곳에 숨기지. 아마도 창가 옆 낡아 보이는 고서들 사이일 가능성이 크어. 서랍 안쪽에 비밀 공간이 있는 책장도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아래 바닥에 박힌 작은 함이요. 가능성은 낮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거기 숨기는 놈이라면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들어가기 전날 밤 태주가 옥연에게 뜻밖의 말을 건넸다. 복도에서 마주친 그가 느닷없이 물었다. 그대 사랑채 쪽은 가본 적 있어? 짧고 아무렇지 않은 말투였다. 그러나 그 눈빛은 아무렇지 않지 않았다. 옥연은 속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면서도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다. 그럴 이유가 없지 않사옵니까, 서방마님.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입가에 희미한 웃음을 지으며 지나갔다. 방으로 돌아온 옥연은 세윤에게 그 말을 전했다. 세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일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오. 그는 그대가 들어온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는 것이오. 드디어 제삿날 준비가 시작되는 날 아침이 밝았다. 옥연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다. 손바닥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다. 그녀는 일부러 윤씨마님에게 다가가 제수 준비에 손을 보태도 되겠냐고 여쭈었다. 네가 할 일이 없어서 별짓을 다 하는구나. 마음대로 해라. 윤씨마님의 허락은 작전의 완벽한 빌미가 되어 주었다. 날 옥연은 의심을 피하려 일부러 윤씨마님이 내린 옷비녀를 쪽머리에 꽂고 있었다. 옥연은 제수장만을 돕는 척 바깥마당으로 나갔다가 몸종들의 시선이 제수 준비에 쏠린 틈을 다 그림자처럼 안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사랑방 문은 걸려있지 않았다. 제삿날 준비로 모두가 분주한 날에는 빅잔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기에 태주가 굳이 잠그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오만함이 또 한 번의 허점을 만들어냈다. 옥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어두운 사랑방 안은 먹물과 낡은 종이 냄새로 가득했다. 그녀는 곧장 세윤이 말해준 창가 옆 책장으로 향했다. 사서삼경 멀지 쌓인 고서들이 빼곡했다. 가장 허술해 보이는 곳. 그녀는 손때가 거의 묻지 않은 깨끗한 가죽 표지의 책을 꺼냈다. 그런데 책의 속은 파여 있었지만 그 안은 비어 있었다. 옥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없다. 세윤이 예상한 곳에 없다. 그녀는 빠르게 눈을 돌렸다. 선반 위 서안 뒤쪽
두루마리 묶음 사이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빈손으로 나갈 수는 없었다. 그 순간 기억이 하나 스쳤다. 청소를 도우러 왔던 날, 태주가 서안 앞에 앉아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할 때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듯 오른손을 서안 아래쪽으로 가져가 무언가를 짚는 습갱이 있었다. 손을 뻗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처럼 가볍게 짚는 동작이었다. 그녀는 서안 아래로 손을 밀어 넣었다. 손가락에 작은 쇳덩이 같은 것이 걸렸다. 잠금새였다. 그녀는 쪽머리에 꽂혀 있던 옥비녀를 빼어 그 끝으로 조심스럽게 잠금새를 건드렸다. 딸깍 함이 열렸다. 안에 얇은 두루마리 하나와 노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찾았다. 그녀가 봉투를 막 집어들려는 순간이었다.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태주였다. 옥연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지금 여기서 들키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거대한 창호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터질 듯한 소리를 낼까봐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달칵 문이 열리고 태주가 들어왔다. 그는 서안으로 향했다.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살피더니 도로 넣었다. 그가 나가려는 순간이었다. 태주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는 사랑방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무것도 보지 않는 듯한 눈빛이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살피는 눈빛이기도 했다. 그의 시선이 창호 쪽을 향해 흘렀다. 옥연은 숨을 완전히 멈췄다. 창호의 얇은 천 너머로 태주의 실루엣이 또렷하게 보였다. 그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일각, 이각, 시간이 바늘처럼 느리게 흘렀다. 그때였다. 바깥 마당에서 몸종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방마님, 재물 진설방도를 여쭤도 되겠습니까? 태주는 창호에서 시선을 거두었다. 그는 짧게 혀를 찼다. 간다. 그리고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옥연은 그제야 가슴에 쌓였던 숨을 천천히 내뱉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러나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다. 두루마리와 봉투를 품 안 깊숙이 숨기고 아무렇지 않은 걸음으로 사랑방을 빠져나왔다. 제수 준비가 한창인 바깥마당으로 돌아왔을 때 아무도 그녀의 부재를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품 안에 숨긴 두루마리와 봉투의 감축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날 밤 세유는 옥연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와 봉투를 보고 말을 잃었다. 그는 침묵 속에서 두루마리를 펼치고 봉투 안의 서류를 꼼꼼히 읽어내려갔다. 두루마리 안에는 청파상단 거래의 실체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북방은광 채굴권 거래를 빙자해 가문의 공금을 몰래 빼돌리고 그 일부를 최 관찰사에게 은밀히 상납하려는 계략이었다. 봉투 안의 서류는 그 자금의 흐름을 상세하게 기록한 이면 장부였다. 태주의 친필 서명까지 들어간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해냈군. 세윤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옥연에 대한 경외감마저 섞여 있었다. 그대가 정말로 해냈소. 옥연,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걸로 태주를 끝낼 수 있어.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오. 세윤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놈은 지금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겠지.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장 처참하게 끌어내려야 하오. 그것이 진짜 복수이니까. 그러나 그들의 작은 승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며칠 후 태주가 갑자기 저택의 모든 사람들을 대청으로 소집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비녀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것이 오늘 아침 내 사랑방 바닥에서 발견됐어.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훑었다. 이건 윤씨 마님께서 이 집안 여자들에게만 내리신 옥비녀요. 그런데 왜 이것이 내 사랑방에 떨어져 있었던 것인가? 옥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비녀는 며칠 전 윤씨 마님이 너 같은 애한테는 어울리지도 않지만 그래도 구색은 갖춰야 하니 하고 던져주었던 것이었다. 사랑방에 잠입했을 때 서두르다가 떨어뜨린 모양이었다. 태주의 차가운 시선이 마침내 옥연에게 와서 멈췄다. 옥연 씨, 그대도 이 비녀를 받았지 않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옥연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덫에 걸린 짐승처럼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태주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왜 대답이 없어? 내 사랑방에서 무엇을 한 것이오? 사방에서 쏟아지는 의심의 눈초리들이 그녀를 옴짝달싹 못하게 옹함했다. 옥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공기가 납처럼 무거워졌다. 그때 옥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다른 것이 차오르고 있었다.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갔습니다. 옥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마님께서 주신 비녀를 며칠 전 잃어버려 저택 안 이곳저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사랑방 앞 복도까지 찾아갔다가 그만 복도 안쪽에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사랑방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복도 문 앞에 잠깐 무릎을 꿇고 찾았을 뿐입니다. 그녀는 꾸밈없이 윤씨 마님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마님께서 주신 귀한 것을 잃어버려 죄송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태주의 눈이 좁아졌다. 그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대청 입구에서 득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인이 보태어 아뢰겠습니다. 서방마님. 며칠 전 제삿날 준비날 소인이 사랑채 쪽 복도에서 아씨마님을 뵐 것이 사실이옵니다. 비녀를 찾으신다 하셔서 소인도 잠깐 함께 살펴드렸습니다만 찾지 못하고 헤어졌사옵니다. 완벽한 말이었다. 옥연의 말을 뒷받침하는 증언이었고 동시에 태주가 반박할 여지를 교묘하게 닫아버렸다. 태주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런가 태주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는 물건 간수 잘하도록 하오. 이런 비싼 물건은 그대 같은 사람이 잃어버리면 큰일이 나니까. 태주는 비녀를 옥연 앞에 툭 던졌다. 옥연은 조용히 그것을 주워 품 안에 넣었다. 그는 상황을 부주의한 여인의 실수로 몰아가며 자신의 의심을 거두는 척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날 이후 태주의 계획은 급물살을 탔다. 그는 권씨 가문의 임시 종손 계승 의식을 소집했다. 안건은 단 하나, 장기적인 의식 불명 상태인 권세윤을 종손의 자리에서 폐하고 신임 종손을 세우는 것이었다. 권세윤을 법도에 따라 완벽하게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마지막 수순이었다. 그런데 계승의식 전날 밤이었다. 방 안에 가져온 등잔불을 사이에 두고 세윤이 처음으로 침상에서 내려와 벽을 짚고 선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세 번째 걸음에서 무릎이 꺾였다. 그는 이를 악문 채 바닥을 짚었다. 옥연이 다가가려 하자 세윤이 손을 들어 막았다. 내일은 쓰러질 수 없어. 옥연은 아무 말 없이 등잔을 그의 앞으로 가까이 밀어주었다. 그럼 오늘 밤 한 걸음만 더 가시면 됩니다. 세윤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다. 네 번째 걸음, 5번째 걸음. 옥연은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그를 지켜보았다. 마지막으로 세윤은 득삼에게 봉한 서찰 하나를 건넸다. 이것을 의금부 도사에게 전하라. 내일 대청의 문이 열릴 때까지 절대 돌아오지 마라. 두 사람은 그 밤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계승의식 당일 권씨 가문 대청에는 각 지파의 어른들과 관아에서 나온 서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태주는 가장 비싸 보이는 도포를 걸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상석에 섰다. 그의 옆에는 어머니 윤씨 마님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옥연은 유족 대표 자격으로 그들의 반대편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슬픔에 잠긴 가련한 새아씨를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거대한 전쟁을 앞둔 병사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태주의 발언이 시작되었다. 존경하는 어른들, 저의 사촌 세윤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 다시는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슬픔을 뒤로하고 이제 우리는 견씨 가문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그는 의원들이 작성한 세윤의 회복 불가능 진단서를 들어보였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에 저는 세윤을 종손의 자리에서 패하는 것을 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히 제가 그 뒤를 이어 권씨 가문을 이끌 새로운 종손이 되고자 합니다. 태주가 발언을 마치자 그의 편에 선 지파 어른들의 주도하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찬반 표결이 시작되었다. 찬성이 무서운 속도로 올라갔다. 태주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관, 대청의 육중한 뒷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다. 눈부신 역광 속에서 한 사내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모두가 늦게 도착한 어른이나 관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사내가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서자 대청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사람들은 숨을 멈췄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다. 상석에 있던 태주의 얼굴은 하얗게 죄여갔다. 그 사내는 몇 달 동안 경석에 누워있던 바로 그 사내였다. 권세윤. 그는 부축도 지팡이도 없이 병색을 감춘 당당한 모습으로 한때 자신의 것이었던 대청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전날 밤 무릎을 짚으며 바닥을 뒤텄던 그 발걸음이 지금은 사냥감을 향해 다가가는 맹수처럼 당당하고 위압적이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상석 위에 굳어버린 사촌을 향해 있었다. 말도 안 돼. 태주가 귀신이라도 본 듯 중얼거렸다. 그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세윤은 수많은 사람들의 충격적인 시선을 가르며 상석을 향해 걸어왔다. 대청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오직 그의 도포자락 소리만이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마침내 상석 앞에 선 세윤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어른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내가 없는 동안 내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군. 태주. 그 한마디에 대청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말도 안 됩니다. 태주가 공포를 억누르며 목소리를 높였다. 어른들, 들으십시오. 이자가 갑자기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낙마로 멀리를 크게 다쳐 몇 달을 의식 없이 누워있던 자가 하루아침에 멀쩡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의원의 소견으로도 멀리를 크게 다친 자는 기억과 판단이 온전치 못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는 품에서 미리 준비해둔 문서 하나를 꺼내들었다. 여기 저희 집안 의원의 진단이 있습니다. 세윤의 멀리 속 상처가 깊어
정상적인 판단을 믿기 어렵다는 내용이요. 이런 자의 말을 그대로 믿으시겠습니까? 장내가 다시 웅성거렸다. 태주의 반격은 교묘했다. 그는 세윤의 귀환 자체를 정신이 온전치 않은 자의 등장으로 뒤집으려 하고 있었다. 세윤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러나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대청 한쪽에 앉아있는 옥연을 향해 손짓했다. 내 아내가 모든 것을 증명해 줄 것이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옥연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련한 연기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갑고 침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상석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손에는 품 안에 감추어 두었던 두루마리와 봉투가 들려 있었다. 태주는 옥연의 손에 들린 것들을 보고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옥연은 두루마리와 봉투를 증인으로 나온 관아서리들 앞에 놓았다. 그리고 그녀가 직접 입을 열었다. 어른들께 아릅니다. 이 장부는 청파상단과 권태주 서방 사이의 거래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안에는 북방 은광 채굴관을 빙자해 가문 공금을 몰래 빼돌린 내역과 최 관찰사께 은밀히 상납된 자금의 흐름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그녀는 두루마리 끝부분을 펼쳐 보였다. 이 거래가 시작된 날짜는 낙마 사고가 일어나기 나흘 전입니다. 권태주 서방은 세윤 도련님을 해하기 전에 이미 이 거래를 체결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윤 도련님의 기억과 무관한 증거입니다. 이 날짜와 이 서명은 사고 이전의 일이며 서방마님 본인의 손으로 쓴 것이옵니다. 장내가 얼어붙었다. 태주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내 손상을 운운하는 그의 반격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증거는 세윤의 증언에 기대지 않았다. 그것은 태주 자신이 사고 전에 남긴 흔적이었다. 서리들이 두루마리를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태주는 무너져 내렸다. 그의 야망, 그의 계획, 그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대청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 대청의 문이 다시 열리고 의금부 도사가 위험 있는 걸음으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왕명이 적힌 교지가 들려 있었다. 왕명을 받들어 아레오 켄테주라 하는 자, 국법을 어기고 관할을 농락한 죄, 가문의 공금을 사취한 죄, 그리고 종손을 해하려 한 죄로 의금부에 나무나러 왔소이다. 태주는 의금부 도사의 손에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그는 마지막까지 이건 함정이야, 세윤 이놈이 꾸민 짓이야 하며 발악했지만 그의 외침은 승자의 귀환 앞에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화려했던 반역은 처참한 실패로 막을 내렸다. 세윤은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고 그의 옆에는 더 이상 순진한 세아씨가 아닌 그의 가장 강력한 동지가 된 옥연이 서 있었다. 세윤은 소란 속에서도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옥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자세한 내용은 곧 가문 어른들께 낭낙이 밝히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대청 전체를 압도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견씨 가문은 길고 어두웠던 배신의 고리를 끊어내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은 제 아내 옥연입니다. 며칠은 폭풍처럼 지나갔다. 세윤은 종손의 자리에 복귀하자마자 가문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에 착수했다. 태주의 편에 서서 비리를 저질렀던 가북들은 모조리 내쫓겼고 불투명하게 진행되던 거래들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추락했던 종손은 이전보다 더욱 강력하고 냉철한 주인으로 돌아왔다.
그 바쁜 와중에도 그는 옥연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 그는 직접 가마를 마련하여 옥연을 그녀의 가족이 머물고 있는 새 집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더 이상 과거의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던 낡고 초라한 집이 아니었다. 햇살이 잘 드는 작은 마당이 딸리 나담하고 아름다운 기와집이었다. 아버지, 옥연은 방 안온돌 위에 앉아있는 부친을 보고 달려가 와라 껴안았다. 부친의 얼굴은 예전보다 혈색이 훨씬 좋아져 있었다. 옆에 있던 어머니와 동생의 얼굴에도 그늘 대신 환한 웃음이 피어 있었다. 세유는 그 모습을 문가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잠시 후 그는 옥연의 부친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늦게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저는 괜세윤입니다. 옥연의 부친은 인자한 미소로 그의 손을 잡았다. 자네 덕분에 내 딸이 우리 가족 모두가 새 삶을 얻었네.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하네. 아닙니다. 제가 옥연에게 진 빚이 더 큽니다. 세유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앞으로 어르신의 치료와 가족분들의 생활은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다시는 돈 때문에 고통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날 옥연은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그 평범하고 따뜻한 풍경을 바라보는 세윤의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그는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다시 저택으로 돌아오는 가마 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저택의 넓은 후원, 달빛이 쏟아지는 평상에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세유는 품 안에서 두 장의 문서를 꺼내 옥연에게 건넸다. 이건 그대 이름으로 된 전담 문서요. 누구의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누구의 집에 기대지 않아도 그대와 그대 가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오. 옥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닥치니 가슴 한쪽이 시큰했다. 그리고 이건 그가 두 번째 문서를 내밀었다. 그대 가족이 멀물 집문서요.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오. 그러나 이상하게도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문서들이 자신과 그를 갈라놓는 차가운 벽처럼 느껴졌다. 옥연은 문서를 다시 그에게 밀어냈다.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왜요? 이건 당연한 그대의 몫이오. 제가 이 위험한 일에 뛰어든 건 물론 처음에는 가족 때문이었어요. 옥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당신이 이기길 바랐어요. 당신의 복수가 성공하길 진심으로 바랐어요. 이건 돈 때문에 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동지였잖아요. 그녀의 말에 세유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대를 이용했소. 옥연, 그대의 절박함을, 그대의 순수함을 내 복수를 위한 도구로 삼았지. 그런 나에게 동지라는 말은 과분하오. 아니요. 옥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선택했을지는 몰라도 그 판에 뛰어들기로 결정한 건 저 자신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을 봤어요. 침상 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당신이 느꼈을 절망과 분노를요. 처음 일어나던 날 밤 떨리던 당신의 손도 봤어요. 세윤이 굳었다. 그 말은 예상 밖이었다. 그 순간을 그녀가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것이. 옥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살기 위해 잡았던 손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손을 놓는 일이 더 두려워져 있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눈동자가 호수처럼 깊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세유는 그 눈을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그대 말이 맞소. 처음엔
그대를 그저 쓸모있는 장기말이라 생각했어. 하지만 그대는 내 예상을 언제나 뛰어넘었지. 그대는 약하지 않았고 어리숙하지도 않았어. 오히려 누구보다 강하고 지혜로웠어. 어둡고 차가운 내 복수의 길에 그대는 유일한 빛이었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섰다. 계약은 끝났어. 옥연, 그러나 나는 우리의 인연이 끝나길 바라지 않소. 그대가 내 곁을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소. 이건 종손으로서의 명령이나 거래를 위한 계약이 아니오. 남자 권세윤으로서 그대에게 하는 부탁이요. 내 곁에 진짜 내 사람으로 있어주지 않겠소. 세윤의 시선이 옥연의 손에 쥐어진 옥비녀로 내려갔다. 첫날 밤 두 사람의 약속을 대신했던 바로 그 비녀였다. 한때는 견씨의 가문이 그녀를 물건처럼 꾸미기 위해 내린 것이었고, 한때는 태주가 그녀를 몰아세운 증거가 되었던 물건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옥비녀는 누구의 명령도 누구의 덫도 아니었다. 세윤은 조용히 옥연의 손을 감싸주었다. 이번에는 계약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다른 의미였다. 옥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독했던 과거를 씻어내고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미소 지으며 비녀를 꼭 쥔 채 그의 손을 잡았다. 들의 손이 맞잡히는 순간 돈으로 시작된 거짓 인연은 끝이 나고 진심으로 이어진 진짜 사랑이 시작되고 있었다. 반년이 흘렀다. 권씨 가문이 후원하는 침선방 개소식. 옥연은 자신처럼 이름 하나로 업신여김을 당하고 가난 때문에 삶을 저당 잡힌 여인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단상 위에 선 거는 이전의 어리숙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자신감 있고 지적인 모습으로 침선방의 뜻을 밝히고 있었다. 이 침선방은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여인들이 스스로 손으로 밥을 벌어먹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든 곳입니다. 실과 바늘을 쥔 손은 어떤 근세보다 강합니다.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안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행사장 맨 뒷자리에서 세윤은 그런 그녀를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그늘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와 나란히 서서 자신만의 빛을 발하는 동등한 사람이었다. 개소식이 끝나고 옥연이 그에게 다가와 활짝 웃었다. 나 잘했죠. 물론이요. 내가 들은 말 중에 최고였어. 세윤이 그녀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다. 두 사람의 손가락에 끼워진 똑같은 모양의 가락지가 달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리고 옥연의 쪽머리에는 그날 밤 처음 받았던 옥비녀가 조용히 꽂혀 있었다. 그들의 가장 길고 어두웠던 밤은 지나갔다. 이제 두 사람 앞에는 함께 만들어갈 찬란한 아침만이 기다리고 있었다.